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 뇌 속의 아주 섬세한 조절 장치, 바로 도파민 자가 수용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작은 수용체가 우리 움직임이나 동기부여, 또 생각까지 어떻게 좌우하는지, 특히 그 도파민 D2 자가 수용체하고 전두엽 회로의 관계,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파킨슨병이나 조현병, 에이드치 같은 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이 자가 수용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 자체에 붙어있는 일종의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센서요? 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 싶으면 얘가 딱 알아차리고 자, 이제 그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스스로 분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하, 일종의 뭐랄까,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주로 그 D2 수용체라는 타입의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D2 수용체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D2 수용체도 사실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유전자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짧은 형태 D2S랑 긴 형태 D2L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보고서 표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아, 네네. 그 D2S는 주로 신호를 보내는 쪽, 그러니까 시냅스 전 말단에 있으면서 자가 수용체 역할, 즉 도파민 그만 내보내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요. 아, D2S가 브레이크. 네. 반면에 D2L은 주로 신호를 받는 쪽, 시냅스 후막에 있으면서 도파민 신호를 감지하는 뭐랄까 고전적인 수용체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에서 나왔는데 위치랑 형태에 따라 역할 분담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참 정교하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자가 조절 시스템이 뇌의 주요 도파민 경로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 고속도로 같은 경로들 있잖아요. 네. 크게 세 가지 주요 회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흑질 선조체 회로입니다. 흑질 선조체. 네. 여긴 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이 회로에서 자가 수용체는 도파민 신호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딱 제어를 해주는 거죠. 아, 움직임의 어떤 미세 조정을 담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그런 운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 그 추체회로 증상이라고 하는 떨림 같은 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동기부여나 보상과 관련된 회로는 어떤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경로, 중변연계 회로입니다. 흔히 보상회로라고 많이 부르죠. 아, 네네. 보상회로. 네, 우리가 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D2 자가 수용체는 도파민 분비를 꽤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강력하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조절하는 거죠. 코카인 같은 중독성 약물들이 바로 이 회로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자가 수용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약물 중독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보상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이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중피질계 회로는요. 이건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두엽 쪽으로 간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경로는 전두엽 피질로 가서 작업 기억이라든지 계획 세우기 같은 고등 인지 기능에 중요하게 작용해요. 고등 인지 기능이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로의 도파민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무기력증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명료함이나 집중력 같은 것과 관련이 깊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좀 의아한 게 그렇게 중요한 전두엽 피질에는 오히려 D2 수용체가 반응 영역보다 훨씬 적게 분포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전두엽에서는 도파민 조절이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일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오히려 이게 더 정밀한 조절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정밀한 조절이요? 네. 전두엽은 아주 복잡한 인지 기능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만약 D2 수용체가 너무 많으면 작은 신호 변화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수가 적은 D2 수용체가 마치 게이트키퍼처럼
불필요한 노이즈는 거르고 정말 중요한 신호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지기 역할이라.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최근 연구들인데 전두엽의 이 D2 수용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항상 억제성 신호, G 경로만 보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경 흥분성을 높이는 GS 매개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같은 수용체가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품인데 뇌 영역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이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수용체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자가 수용체 기능 이상이 여러 신경정신 질환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현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요? 네. 과거에는 조현병이 단순히 도파민이 과잉 분비돼서 문제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다른 가설이 힘을 얻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문제가 되는 건 도파민 과잉 그 자체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쪽, 즉 시냅스전 D2 자가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도파민 분비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 같은 거네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는 상태 같은 거죠. 도파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관점은 기존 항정신병 약물들이 왜 그렇게 부작용이 많았는지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부작용은 적으면서 이 자가 수용체 기능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니 새로운 관점이네요. ADHD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ADHD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D2 주범체를 만드는 유전자, DRD2 유전자의 특정 변이, 그 타코안-A 다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ADHD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꽤 있어요. 아, 유전적 요인이요? 네. 그런데 또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요. 결과가 좀 엇갈리는군요. 네. 이건 아마도 ADHD라는 질환 자체가 단순히 유전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유전적 요인과 또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다인자성 질환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D2 자가 수용체와의 관련성도 좀 더 복합적인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군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도파민 D2 자가수용체가 단순히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는 스위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뇌회로나 위치, 심지어 그 짧고 긴 형태 D2SD, D2L에 따라서도 아주 섬세하고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움직임, 동기부여, 그리고 생각까지 조율하는 핵심 조절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러 신경정신질환의 배경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D2 수용체가 어떻게 예를 들어 전두엽 같은 특정 뇌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억제 경로 GI가 아니라 정반대인 흥분성 경로 GS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네요. 네. 아마도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고유한 기능적 필요에 맞춰서 이런 조절 메커니즘이 특수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우리가 이 지역적 특이성의 비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정밀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적으로 삼는다면 네, 그러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말 필요한 뇌 영역의 도파민 시스템에만 정확하게 작용하는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영역에만 작용하는 정밀 타겟 치료라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심도 깊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